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 인정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댓글 조작을 통해 포털 사이트를 업무방해했고 고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9로 2016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로 전자와 영상, 통신 장비 업종의 하락세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젖소 농가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당 전당대회는 3파전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유의사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합의를 철회해서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첫 재판부 판단도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포털 사이트의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읽은 이용자들이 추천하거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의사를 반영하도록 통계 처리를 하는데 킴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가짜 신호를 보내서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고 노회찬 의원 측에 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동기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한 데다가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지사 측에 접근해 여론을 조작하고 김 지사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또 오사카 총영사 인사까지 드루킹 김 씨가 직접 추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2시에 공개될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결국 핵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느냐는 겁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지사가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선풀 운동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오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오늘 김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앞으로 경남도정을 계속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등에 대한 추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더 무거운 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 가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 등 모두 4명의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마무리된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조 전 코치는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과거 폭력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아무 반성 없이 선수들을 폭력으로 지도해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체육회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이에 따라 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전 코치 성폭행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달 초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조 전 코치는 상습 상해 혐의 외에도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상습 폭행이 성폭행과 관련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위한 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2심 선고에서는 조 전 코치의 상습 상해 혐의 부분만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역시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혐의 역시 인정된다면 조 전 코치는 오늘 2심 선고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결국 미뤄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모두 사임함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정식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재판부의 진행 방식으로는 임 전 차장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한꺼번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 내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구속 기한 안에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을 50여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는 안성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더 확산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2군데서 확진 판정이 나온 거죠? 네, 어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2곳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된 농장은 그제 발생한 안성시 금강면 소재 젖소 농장과는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또 사육 중인 소를 처분하고 소독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어 위기영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동이 많은 설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네,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구제역 첫 발생 농장으로부터 관리 지역인 500m 안에 있는 소 사육 농장 7곳에 대한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농장 5곳에서 구제역 NSP, 즉 감염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SP는 감염 항체로 구제역 발생은 아닙니다만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순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500m 안에 있는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에 대해 예방적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금 쓰는 구제역 백신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지 못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손님은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보죠.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1월 24일 아침 6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앞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김상교 씨는 클럽 안에서 성추행당하던 여성이 자신에게 의지해 몸을 피하자 클럽 직원들이 난데없이 끌고 나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폭행은 모두 8차례 이뤄졌습니다. 클럽이자 장모 씨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한 대 맞았고 이후 7번을 더 맞았습니다. 김 씨는 당시 갈비뼈 3개가 부러졌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때린 사람 안 잡아오세요? 그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그 사람 클럽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클럽에 있죠? 아세요? 제가 길에서 맞고 제가 끌려나왔어요. 왜 내가 혼나야 돼? 특히 김 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며 증거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지구대한 영상을 보면 김 씨가 코와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요. 이 상처는 클럽 직원에게 맞은 게 아니라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또 구급대원이 김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려고 하자 경찰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분의 주장이고요. 경찰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논란이 커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폭언과 고성을 지르면서 업무를 방해했고 클럽 보안요원을 때렸다는 피해 진술도 있어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연행한 뒤에도 김 씨가 소란을 피워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를 때린 클럽이사 장 씨도 조사하려 했지만 현장에 없어 나중에 자진 출석시켜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구급대를 2차례 불렀지만 처음엔 김 씨가 치료를 거부했고 두 번째는 구급대원이 긴급한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김 씨와 클럽이사 장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 핵심 증거인 지구대한 CCTV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제출 자체를 거부했고 나중에 정식으로 증거 보전을 신청하자 내놓은 영상도 경찰에 유리하게 편집된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김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고 시속 180km로 내달리면서 도주국을 벌인 3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차까지 들이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이번이 5번째였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차량과 경찰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내달리며 추격전을 벌입니다. 흰 차가 오른쪽 차선으로 빠지려다 갑자기 지하차도로 차선을 변경하자 뒤따르는 경찰차도 곡선을 그립니다. 반복된 차선 변경을 따라가지 못한 경찰차가 추돌 직전 급정거하며 가까스로 사고를 모면합니다. 급기야 2개 차선의 차량 3대가 나란히 달리는 아찔한 상황에서 도주 차량이 경찰차 측면을 들이받고 반바퀴 회전합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30분 동안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는 35살 노모 씨. 음주 단속을 피해 서울 청담동에서 상계동까지 60km를 질주했습니다. 측정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노 씨는 이번까지 모두 5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4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처벌 받게 되면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중한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까지 다치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 곽상민 씨가 검거 도중에 자해를 해 숨졌습니다. 곽 씨의 사망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의자 곽 씨가 탔던 택시입니다. 깨져나간 뒷좌석 창문이 검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곽 씨를 검거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쏘려고 경찰이 깨뜨린 것입니다. 곽 씨가 도주한 지 이틀째를 맞아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한 이후 어제 저녁 충남 천안에서 곽 씨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저녁 8시 30분쯤 부여 석성면에서 순찰차 2대로 피의자가 탄 택시의 앞뒤를 가로막자 택시기사는 운전석 출입문으로 탈출했고 곽 씨는 차문을 잠그고 저항했습니다. 긴급 배치를 하고 택시 위치를 추적하던 중에 검문하려는 순간 택시 문을 잠고 피의자가 스스로 흉기로 자해를 하였습니다. 자해로 크게 다친 곽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2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곽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동탄 A씨의 원룸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곽 씨가 A씨와 교제한 사이라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곽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범행 후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대내외적 경제 환경 악화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보면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69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한 가운데 식음료와 전자, 통신장비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승용차 수출 금액이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375억 달러로 2017년보다 1.8% 줄었습니다. 수출 대수도 2.8% 감소한 247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승용차 수출액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줄었다가 2017년 4.5%로 늘었지만 한 해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옛 상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에 나섭니다. 옛 노량진 상인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대책위를 밝히고 시장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수협 측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규탄하면서 서울시 또한 사회적 갈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 이후 실무진 간 뚜렷한 접촉 징후가 없었는데 이미 상당히 이견을 좁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 크게 만족하며 실무협상 과제와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때마침 셧다운을 해제한 미국 측과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미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 합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곧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호 의전 등 2차 정상회담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문 문안 조정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뒤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북미가 2차 담판회담을 내용을 두고 이미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에 참여하며 중재 역할을 해온 터라 국정원의 긍정적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온 국정원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북미 양 정상이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 판단이 담겨 있고, 하지만 북미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상응 조치를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온 만큼 2차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국방부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서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경색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이 아닌 일본을 방문합니다. 김태진 북미국장은 유엔 사측 초청으로 1월 30일부터 31일간 주일 유엔사 후방 기지를 방문해서 기지 시찰 및 유엔사 주일 미군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달가량 전에 초청을 받았고 일본 내 미 공군 기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지만 관심은 일본 측 미국 담당 당국자와의 만남에 쏠립니다. 보통 지역국장들이 외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 국가 당국자를 만나는 관례가 있는 만큼 초계기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겁니다. 특히나 유엔사를 매개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미국이 한일 간 소통에 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해리스 미 대사도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한일 갈등에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협의할 문제지만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또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동맹 간 갈등이 달갑지 않은 미국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들의 입단 접촉이 한일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동남으로 이주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곽상도 의원이 음해성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취득한 과정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곽 의원은 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두 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곽상도 의원과 청와대 간의 설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한 과거 정부가 떠오른다. 이런 반박문까지 낸 이런 상황인데요. 곽상도 의원의 주장과 청와대 반박 영상으로 먼저 정리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정려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 상당에 매각했는데 문다혜 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 씨로부터 정려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생활이라며 숨길 수는 없습니다.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정려 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쟁의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 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 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한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지금 집을 팔고 해외로 간 정황이 수상하다. 사위가 그냥 집을 팔면 되는데 딸한테 증여를 해서 팔고 또 해외는 왜 가냐. 이런 지금 의혹이거든요. 일단 한국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요. 한국당에서 제기했나요?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거죠?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같은 당이시니까요. 예. 예. 근데 좀 우리 당에서
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슈를 다혹하는 건 아닌가.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조혜주 또 이제 대통령의 따님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네? 예. 네,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전략적으로 옳은가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밝혀진 팩트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그 부인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이죠. 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3개월 후에 바로 딸이 재산을 팔았다. 그러니까 왜 사위가 직접 팔지 왜 딸한테 줬다가 3개월에 파느냐. 요거고 그다음에 해외에 왜 나갔느냐 이거거든요. 이 정도 의혹 제기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청와대가 이 정도 의혹 가지고 제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점잖지 못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너무 정쟁에 대통령 딸까지 등장시키는 건 좀 너무 정치 공세다 정도로 이렇게 다 좀 점잖게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동의를 했을 텐데 무슨 최동욱이 망령이 떠오른다 뭐 이렇게 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같은 당이신데 의혹 제기는 좀 무리가 있다. 아니,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적절한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청와대 대응은 조금 넘친다. 청와대 이런 대응이 지적을 너무 해주시는데.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봐도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오히려 점잖게 대응을 해버렸으면 이게 좀 더 묻힐 텐데 오늘도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청와대 반응이 너무 과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한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장재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들이나 딸 혹은 손주나 손녀에 관한 그 프라이버시가 공개됐을 때 저한테는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자, 문제는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손주,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의 학적부가 공개됐습니다. 그 학적부를 공개를 하지 않고서는 해외 이주했다라는 증거가 주장을 못합니까? 그걸 꼭 공개를 해야지 그것이 그 소위 속되게 표현해서 그 전체적인 프레임이 맞습니까? 곽상도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시 2014년 8월까지 민정수석을 근무했습니다. 그때 초대 검찰총장이 최동욱 씨였습니다. 최동욱 씨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서초구청의 임모 과장이 소위 주민등록부를 몰래 봐가지고 그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가 2013년 6월입니다. 당시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러한 것이 떠오른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러한 불법을 저질러면서까지의 사생활을 국가정보원과 함께 그렇게 수집을 했던 그 당시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리 곽상도 의원께서 저 문제를 더군다나 초등학생 아이의 학적부까지 공개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진짜 우리 청와대에 조금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김태우, 신재민 그냥 정말 모든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김태우는 청와대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것도 뭐 응분의 대가, 최동욱의 음습한 정치 공작 이렇게까지 할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늘 있는 공방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청와대답게 정말 이런 그 대통령의 가족 문제까지 이렇게 정쟁에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소에 붙여버리는 그런 그게 좀 노숙한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데 청와대는 보면 그냥 격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별로 얘기 많이 안 하기로 해놓고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 제가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곽상도 의원님은 저하고 당이 다르지만 동료 의원입니다. 제가 훨씬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박범계답게 정말 아프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절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무슨 문제냐.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상 소위 국회의원의 조사의 한계가 뭡니까? 그중에 프라이버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생활, 공직자의 사생활은 보호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초등학생, 대통령의 손주라는 외손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의 사생활이
이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평생 갈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면책등권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곽상도 최동호 의원 자꾸 나오는데 곽상도 의원께서 교육청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받았으면 다 그게 면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기 때문에 괜찮다 또 이런 입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외손주라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더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글쎄 왜 여기에 꽂혀 있는지 바로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왜 2013년 6월부터 8월을 기억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예. 2013년의 대잡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청와대 대응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생의 어떤 사생활 부분이 공개된 이 부분이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예. 예.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곽상도 의원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예. 친한데 개인적으로 오늘 올 때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못 드리고 왔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 어떤 경우가 있냐. 근데 대통령의 손자거든요. 근데 손자가 무슨 제가 볼 때는 뭐 무슨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자의 그런 학적이라든지 또 해외 이주라는 것이 좀 예. 공개되는 부분은 조금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국 수석도 이런 문제에 좀 기름을 끼얹는 겁니다. 12월 28일 날 그 김태우 사건 때문에 국회에 나왔을 때 이 해외 이주를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가리고 하려고 하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의 손자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주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네. 되면 모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좀 그 알아봐야 될 민정수석이 네. 언론 보도가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더 가리고 싶은 감추고 싶은 뭐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민정수석도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능하게 대처를 하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YSDJ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아들이 유명하죠. 이시영 씨. 그 아들분들이 대통령에 가까이 있으면서 소위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서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은 대통령의 따님이고 제가 그분의 성향도 잘 압니다. 예, 저희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또 뭐 대통령의 어떤 그 과거 정치적인 행사에 나오는 걸 즐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사위, 그 딸, 대통령의 딸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사생활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가정생활은 다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멀어져 가는 건데 그것을 시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사생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알 권리하고 이 사생활 부분, 특히 이제 대통령 딸 내외가 왜 해외로 갔느냐, 교육 때문에 갔느냐, 사업 때문에 갔느냐, 이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장제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따님도 자기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뭐 이주를 갔다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이제 그런 지점은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희들 정치인도 공인이지만 정말 가족이 해외 이주 가는 것까지 모든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고 밝혀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가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듭니다. 곽상도 의원님이 이런 의혹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좀 이 얘기가 저 지역구에서 오늘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알 권리라는 게 예. 우리 김정아 아나운서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 알 권리라는 게 무한대의 알 권리가 아니죠. 물론 그 알 권리의 범위, 소위 정보 공개의 범위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오면서 넓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로 인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따님은 그렇다 칩시다. 성인들이니까. 네. 그 외손주 초등학생은 뭡니까?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재현 의원님은 오늘 용기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기가 아니고요. 저는 항상 솔직한 사람입니다. 예, 장재훈 의원님 오늘 뭐 청와대 대응 부분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와대 대응은 정말 잘못됐죠. 예. 국회의원은요 어떤 의혹도 자기 책임하에 제기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도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어디라도 공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네. 과민 반응이 됐을 때는 좀 의혹이 오히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앞으로는 좀 더 유능하게 좀 적절한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헬조선 탓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로 가라. 김현철 경제부장관 결국 이제 사퇴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진 사퇴를 했지만 사실상 뭐 이거 경질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질이죠. 예. 경질이고 사실은 또 우리 김현철 보좌관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예. 이분이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실 분은 아닌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했어요.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들을. 그러니까 5060에 대해서는 은퇴 후에 산이나 가지 말고 SNS 험담이나 하지 말고 아세안 가라. 박항서 감독처럼. 그렇죠. 예. 식당 업주들한테는 우리가 일본보다 식당이 2배나 많다. 그러니까 자꾸만 식당 열지 말고 아세안 가라. 또 청년 미취업자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들에게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아세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청년 미취업자라든지 5060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김현철 개인의 일탈이냐, 개인이 실수한 거냐라는 것을 넘어서 예. 청와대 전반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비토하는, 반대하는, 비판하는 이 계층과 또 연령대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답을 해야 될 때다. 이들에게 왜 이렇게 증오심을 갖고 있는지, 예. 이들을 보호해야 될 청와대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과연 김현철 보좌관 한 사람의 일탈일까, 이 정부의 인식일까, 그 지점까지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까 잘 나가다가 또 다시 또 아니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원상태로 솔직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 이 김현철 보좌관 정부의 한 인식 명이 문제일까요? 같으면 이 정부의 인식 같으면 대통령께서 김현철 경제보좌관에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꾸가 헬조선이라는 표현 다음에 나왔던 네. 동남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중동 얘기를 해가지고 거센 반발을 받았듯이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서 그 대꾸가 맞지 않습니다. 신남방경제위원장으로서 동남아에 새로운 경제의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으면 좋은 말일 겁니다. 근데 헬조선을 대꾸를 달았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가 가 있다. 표현의 문제죠. 예. 적어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라면 정무적, 본인의 식견은 물론이고 전문성은 물론이고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실언을 넘어서서 잘못된 발언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참 아끼시는 분인데 또 유능한 학자셨습니다. 하루 만에 수리를 했어요. 사표 수리를. 그만큼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우리 정부의 철학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부의 뭐 인식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둘 수가 없는 게요.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럼 팍 마시든지 찍어서 그러면. 5060 세대, 또 자영업자, 또 그 미취업 청년들 이렇게 딱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세대와 계층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의 발언이지만 과연 이것이 개인의 발언일까? 왜냐하면 이 김현철 보좌관의 이런 발언들이 청와대 전반의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이 강의를 하다 보면 본심이 나오거든요. 이 그 개인의 본심 발언이 자체는 전체 발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경제보좌관이라는 청와대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상당한 경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경제 관료 혹은 청와대 경제 브레인들이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인식 자체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었다.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헬조선을 거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집권 1년 예. 반이 넘은 상황에서 헬조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뀌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조금씩 자성의 목소리들이 네.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좀 주시면
일단 정혜구 지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시죠. 소득 격차가 줄지 않아서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이기도 한데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돼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최저임금 인상 치중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고요. 김현면 청와대 사회수석도 막상 따져봐야 할 게 많아서 굉장히 고민이다. 그렇지만 하위 20% 소득은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 일단 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분들 네 분 다 예.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신 분들이고 그중에 세 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 말씀들은 다 진정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제가 좀 촌평을 드리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임금 인상만,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계층의 소위 가처분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 인상도 있지만 결국은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생활비를 낮춰주지 않으면 임금 인상이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비의 인하 문제가 크게 중시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소득 분배의 불공정입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대기업들조차도 부동산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죠. 아주 극소수의 상위 아주 부자들만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30대 재벌 기업에 쌓여있는 소위 사내 유보금만 해서 1,000조가 넘습니다. 예, 1,000조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이 점은 제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그런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사내 유보금을 기업의 투자로 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세법 개정안들을 여러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 동풍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만 들어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을 모래시계를 갖다 놓읍시다.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만에 그 한정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왜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이 옳은데 왜 그것이 제대로 소비 진작 효과 그로 인한 투자 창출 효과로 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좀 해야 된다. 한국당의 반대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한탄만 하고 있는 거지 반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이 하위층에 왜 소득은 성장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지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진심으로 반성이면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예산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정책을 포용성장이라고 이게 포장지만 바꿔놓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는 김상조 거래위원장은 더 강화해야 된다. 홍정학 장관, 노동부 장관 그때 그 청와대에서 관료회의, 참모회의 할 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니까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들어보세요. 정말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물 사람을 바꿔야 돼요. 소득주도 성장보다 혁신 성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장하성에서 김수현으로 바꾼 겁니다. 파출소 지나가니까 경찰서 만나고 경찰서 만나니까 경찰청 만나는 꼴이에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번에 예산 갖고 온 거 24조를 가짜 일자리 예산에 지금 쏟아붓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도 되지 않은 예산에다가 쏟아부는 겁니다. 자, 인물도 바뀌지 않고 정책도 바뀌지 않고 예산도 바뀌지 않는데 이 한탄으로 들리지 이게 반성으로 들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제가 짧게요. 정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측면에서 어떤 수정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저희들이 야당할 때 집권 자유한국당한테 얘기했다. 아까 제가 1,000조에 가까운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의 문제 그리고 자산소득 불공정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아무런 대안을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무슨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또 혁신성장이라는 부분도 대통령이 지금 3주째 해가 바뀌어가지고 3주째 강조하는 게 혁신성장입니다. 예, 대전에 오셔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고 규제혁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대통령이 3주째 다니시면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는데 왜 경제가 안 움직이고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좋아요. 투자를 왜 안 할까요? 그거는
결국은 아까 자, 말씀드린 정책과 박근혜 인물과 정부 예산이 전혀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거고 네. 그것이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뭐 좀 더 혁신 성장에 좋아요. 강조를 하겠다 그러면 그 3대 요소를 바꾸면요. 믿고 경제 주체들이 시그널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 경제 주체들이 2021년으로 투자를 밀어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재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경제 주체는 제 눈에는 대기업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중소기업도 그러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 고용률이 그만큼 얘기했으니까. 지금 고용창출 장려금을 그렇게 준다고 해서 고용창출 장려금을 안 씁니다. 좀 기업들이.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쓰게 만들어야 그래요. 될 제 거 아닙니까? 의견이에요. 예산을 책정했으면. 장재현 의원께서 또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경제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대기업뿐. 좀 들어보세요. 근거를 이제는. 얘기하세요. 자, 말씀하시면 근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소득이 공정하다고 봐요? 그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얘기하죠. 제가 대기업을 네. 지금 대기업만이 경영 주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근거를 10%의 얘기하시라고요. 상위 소득자가 전체 부동산의 몇 맞습니다. 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렇죠. 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0조에 가까운 대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율 25%에서 23% 낮춰진 이후로 사내 유보금이 누적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자. 1000조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 잘 됐습니까? 자, 재벌 계획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 됐습니까? 그 경제 잘못됐습니까? 정책이 가지고 답을 재벌 못해요. 계획이 됐습니까? 저 부분은 그다음에 답을 못 왜 한다니까. 어려운 임금의 답을 해보시라니까. 취약계층들이 더 길거리에 그 내몰리고 부분은 소득이 그러면 왜 어려워졌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수정할 그러한 용의가 있어요? 툴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툴로는 그게 해결 안 된다고 증명이 되고 있지 제가 않습니까? 좀 그죠? 개입을 그 하겠습니다. 부분은 용의가 바꿔야죠. 있냐고요. 잠시만요. 왜 답을 못 합니까, 근데? 임금 자, 이렇게 미취약계층부터 계속 얘기하시면 제가 마이크 살려놓고 시작하시죠. 내리겠습니다. 자, 왜 답을 못 합니까? 지금 무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 사내 유보금이 지금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 사내 유보금이 풀려야지 돈이 도는 것이고 돈이 돌아야지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키기 예? 위해서는 투자가 왜 대기업 일어납니까? 개혁만이 경제 정책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왜 모든 것이 대기업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답을 해보세요, 중소기업은 답을.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중소기업 투자가 왜 없어요? 임금 취약계층은 왜 임금 취약계층이 지금 임금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예결위 있습니까? 간사하신 분이 그 얘기를 중소기업 하십시오. 투자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혹세무민을 하면 어떻게 네.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말씀 한도 같은 끝도 소리 해야지. 없어서요.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있어야 돼요, 한국당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 사람 예산이 바뀌어야 되고 자성의 목소리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한국당도 경제를요, 대안을 내라 이런 이념으로 생각하면 얘기인데 안 됩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경제를 이념화시키고 있어요. 기껏 대안을 얘기하려면 색깔 논쟁밖에 말 못해요. 예. 하긴 뭐 당대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분노를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투자를 유도해야죠. 1000조가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 이 답은 주제를 없어요. 계속 가게 되면은 장재훈 의원님, 장재훈 없어요.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해 충돌 부분의 예. 주제를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요. 좀 빨리 속도감 그 있게 얘기하기 싫어, 진행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부진하던 지방 대규모 토건 사업이 이제 추진 동력을 얻긴 한 건데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치권 반응은 굉장히 엇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울고 누가 웃었는지 사연주 앵커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제 전국 각 지자체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두고 웃고 울었죠.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시의 적절하다고 했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수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특히 이 채권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과 친한 자치단체장 순서대로 배정됐다는 얘기가 퍼다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 정부 5년간 누적 적자가 179조 원에 달해서 이명박 정부 99조 원, 박근혜 정부 111조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공식적으로는 각각 찬반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원들 개별 반응은 여야가 아닌 지역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고요.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목포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님, 총리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평화도로를 홍보했고 지역에 첫 지하철을 놓게 된 김영호 한국당 의원은 기적을 이뤘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을 2개나 챙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서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역차별당한 인천 시민들의 그 허탈함과 분노는 어떻게 위로할 것입니까? 네, 보통 어떤 정책이 나오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라지는데 지금 보면 지역구에 따라서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좀 찬성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뭐 지역구 이해 관계에 따라서는 뭐 여야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이번에 23개 사업 24조 1,000억의 네. 예타 면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뭐 우리 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송원석 의원, 예? 지금 뭐 저 이해 충돌 문제로 지금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또 박대출 의원, 아까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대환영을 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민주당은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업들이에요. 자유한국당은 19명입니다. 훨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혜택을 더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이번에 7천억 정도의 예타 면제가 됐는데요. 그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배인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고용 유발 효과도 10,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타라는 게 뭐냐? 아마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아마 인식을 같을 겁니다. 예타는 오로지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을 위한, 수도권의 사업입니다. 예타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예. 왜냐하면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인구가 많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수도권은 예타 넣으면 당연히 잘 나옵니다. 지방에 예타 넣으면 편익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 통과돼요. 그러면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에서부터 원하는 사업을 대통령께 전달했고 대통령이 결단 내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4대 강이라든지 또는 무슨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선도 사업 30개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 지역 성장판에 뭐 마중물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아니, 여당의 근데 입장인데요. 되게 섭섭해요. 어떤 게 부산은 이렇게 섭섭하십니까? 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구나. 아니 부산은 반쪽 반개만 했어요. 예. 부산 그러니까 오로지 부산만의 예타 면제 사업은 없고요. 경남하고 걸쳐서 한 개만 해주신 거예요. 부산에 얼마나 해운대하고 사상 간의 지하 고속도로 이거는 정말 동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해와 교통 문제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안 해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저희 섭섭하다. 사상하고 해운대하고 예.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네. 그게 2조짜리인데 정말 수건 사업인데 이걸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참 부산으로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싶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중앙에서 아무리 뭐 예산이 어떻고 뭐 얘기를 해도요 지역에 가면 환영받거든요. 아무리 공정을 맹정을 해도 지역에 가면 환영받는 일이고 또 국회에 또 최종 예산심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됩니다. 왜 되느냐? 각 지역 의원들이 이거 예산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오히려 이 사업들이 잘 돼서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예. 지금 수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승화 발전시켜서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좀 부산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부산을 다시 생각해달라. 그렇습니다.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난 것 겁니다,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역구 의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장재원 의원님이 좀 이름이 오르내리셔서 기다리던 시간인지 피해가고 싶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로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역량 강화 대학에 지원금 확충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형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대 한 곳이 지금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해 충돌이다 이런 의혹이 이렇습니다. 자, 동서대학이 확정이 됐나요? 아, 확정은 안 된 겁니까? 그거는요 경쟁을 통해서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다음에 형님이 운영하는 대학이 어쨌든 30여 개의 그 대학이 확정은 된 거 아닙니까? 30개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 있는 그런데 거죠. 확정됐습니까? 얼마가 줄지? 금액이 금액이 늘지 안 확정이 안 늘지. 예. 경쟁을 통해서 이거는 23억도 받을 수 있고 19억도 해서 못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추후에 그럼요.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결정이 겁니다.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 형님 운영 대학이 형님 겁니까? 만약에 그 대학이 혜택을 좀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재산 이익입니까? 학생들의 이익입니까?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인이 문제가 없는 예. 정도가 아니고요. 100% 공익적 학교법인입니다. 예. 재산 자체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육부가 원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 본 예산에 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해달라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였어요. 예.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812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로. 예결위에서도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 공이 증액을 하라고 요구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증액이 되지 않고 원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대학이 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이익 충돌일까? 이해 충돌,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난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서대학 톡 찍어가지고 예. 제가 부산대학, 부경대학, 폴리텍, 카이스트, 강원대학, 삼척캠퍼스, 창원대학까지 많은 직접 지원 예산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동서대학을 톡 찍어가지고 예. 동서대학에 이 돈을 줘라라고 배정된 게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법률가시니까요. 장제원 의원에게 지금 제기된 이해 충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해 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형님 대학입니까? 이제 우리 장제원 의원의 반론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형님에 가까운 대학이죠. 또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나 또 송원석 의원님 하는 경우는 그 본인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어떻든 학교 법인이고 대학의 기본 재산들을 처분하는 데는 마음대로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많은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본인 형님에 가까운 대학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들에게 보다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눈을 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다소 시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단서 다시지 마시고 법률가로서 말씀해달라니까요. 자, 송원석 의원님 뭐 앞에 계시니까 송원석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좀 비교를 해주시면. 손혜원 의원은 2017년 2월 3월 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통문화공간의 지정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정문화재 지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8년 8월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는 전혀 완전히 그것이 빈 공간, 완전히 그냥 폐허와 달 바 없는 시점에 본인의 어떤 순수한 의지로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송원석 의원님은 김천역 앞에 있는 그 건물은 아버지께서 위에서 소유하다가 지금은 가족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오늘 뭐 내륙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발점이 원래는 김천 구미 KTX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송원석 의원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김천역으로 시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이 됐죠. 예.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의 2차관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선, 내륙철도 노선이 검토될 당시에 건물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이게 때문에 더 문제다. 저한테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다면은 제가 어제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을 겁니다. 회피했을 거다. 회피하면 바로 직속에 있는 기재부 2차관 산하에 있는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또는 관련 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 지금 송원석 의원 건과 손혜원 의원 건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법률가인데 또 다른 해석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물 송원석과 오염된 기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송원석 의원 얘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40년 전부터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김천역 부근이 대통령도 남북 내륙철도 내륙도 고속도로 예타까지 면제해 준 거 아닙니까? 가장 적지에 그 역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송원석 의원 건물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의 가장 적절지로 평가되는 그 지역에 역차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송원석 의원이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팔았어야 맞는데 다만 송원석 의원 혼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 공동명의거든요. 네. 정말 이런 것까지 이해 충돌이다 그러면요. 자기 지역구의 친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예컨대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도 그 앞으로는 길들이나 공원을 놓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기재부 2차관일 때 이 직무를 회피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피라는 거는 예컨대
그 지역이 부적절한데 예. 김천역 부근을 개발하는 것이 부적절한데 그것을 억지로 김천역으로 갖고 왔으면 문제인데 여러 가지 타당 조사를 해봤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적절지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는 그 당사자가,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대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으면 아주 깨끗한 문제인데 예. 자, 이 한 오해받게 건만 생겼어요. 해도 지금 갑론을박이 큰데 지금 전수조사하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조훈현 의원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한국당. 그런데 이제 바둑진흥법 이것도 그럼 이해충돌에 걸리는 거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이걸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뭐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법을 뭐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예. 이미 국회의원의 모든 재산상의 변동이라든지 거기에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모든 그 네티즌들,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다 감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특히 국회 윤리규범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상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백지신탁을 해요. 근데 나머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타의 그 다른 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예.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 이 기준을 만들려면 예.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교하게 만들면 예. 만들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친척들 및 자신의 재산이 많은데 지역구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해충돌이냐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예컨대 직계 좀비 속에 아주 개인적 이익 뭐 이렇게 좀 정교하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치면 또 선언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는 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예.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공익과 사익의 경계점들이 늘 우리가 논란이 되면 네.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직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거 좀 만들려면 보이콧 푸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이콧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풀리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정말 왜 신재민, 김태호 청문회 안 받아주느냐, 조혜주 상임위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조건 들어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은 뭔가 좀 출구를 좀 만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김정아 아나운서님이 아주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어드바이스 하면 그러십니까?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그러면 받아들이고 진행자께서 싶으면 민주당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뭐라고 상임선관위원 같이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앞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청와대의 약속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걸 좀 해줘야 장재현 의원님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 날 그때는 이제 반발을 하는데 다음 날은 다 수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십니까? 아까 이슈로 이슈를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늘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야당이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국정의 감시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스피커를 총동원해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소금 역할을 하시려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쓴소리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거. 지금 뭐 김태우, 신재민, 그 다음에 아니 좀 저도 좀 얘기할게요. 조혜주, 손혜원.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의 외동 손주까지. 얼마나 부자면 야당의 전략까지 고민을 해주십니까?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전략을 짤 테니까 소금이 있어야지. 민주당대로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의혹이 터지고 또 인사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자성하고 앞으로 국회가 청문 보고서 혜택 안 하고 청문회도 안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은요 심판위원장입니다. 심판위원장을 자기 측근으로 대통령 캠프 측근으로 만들어 놓은 건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당의 주장이 옳은 거 있으면 좀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협치를 만들고 국회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강경근, 최윤희,
그다음에 김영호 다 그분들은 자유한국당 당원 아니었다니까요. 이명박 한나라당 사람 대통령 아니었다니까요. 윤리위원이면 뭐 당원 못지 않은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시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아시는 이명박 거를 왜 대통령을 그렇게 아주 얘기하세요? 일방적으로 옹호하던 사람이 상임위원 선관위원 잘못된 됐어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네. 걸 왜 따라하십니까? 잘못된 거를. 내로남불이라는 내로남불. 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나가면서 또 왜 민주당은 잘못된 걸 따라하시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왜 잘못된 걸 따라하시냐고요. 자. 다음 주에는 또 제 말대로 따라올 거예요. 또. 예.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금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좀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먼저 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두 분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형광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텔레비전이 왜 보이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혁신 성장 기업이 주역이다 라는 대주제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디 국립 오셨는데 그런데 이용합니다. 오늘 총리께서 오셨는데 행사하는데 어떻게 국립 오셨는데 어떻게 이러는 거야? 애국가는 애국가 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기업 중심부에 보는 호텔에 총리께서 오셨는데 행사하는데 어떻게 그게 된 경제에서 음악도 안 나오고 애국가라는 걸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보시세요. 내가 국민 아닙니까? 내가 외국입니까? 제로합시다. 제로합시다. 영점 난 군대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하는데 나로 사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 의견 어떻습니까? 내가 국민 아닙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국민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어제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가 오후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경쟁자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견제구를 던지면서 존재감 부각을 위한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결국 출사표를 던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잠시 뒤 오후 2시에 출판 기념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의 출마로 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할까 걱정이라면서 도로 탄핵당으로 몰릴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출마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오늘 오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는데 안보 행보를 강화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대표에 대해 한국당의 귀한 인적 자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데 함께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두 경쟁자 모두를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두 사람 모두 소수의 광팬을 가진 확장성 없는 후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황 전 총리 비판에 나서면서 견제를 했고 또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황 전 총리를 향해 아직도 80년대 색깔론으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통합진보당을 자신이 해산시킨 것처럼 말하는 건 법률가로서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출마 선언이 아닌 반성문부터 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경제 쪽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전국이 경색된 가운데 여당은 경제 행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모두 민생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릴레이 농성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3개 균형 발전 수건 사업이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당도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주 수수료 인하, 파인텍 고공농성 타결, 삼성전자 반올림 문제 등에서 타협을 이루어냈고 오늘도 김영균법 후속 조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대책을 당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오늘로 일주일째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특검과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철회 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손혜원 의원 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한다면 우리 이해 충돌에 관한 전수조사 해도 좋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청와대 앞 등에서 장외투쟁으로 대여 공세를 확대해 나갈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취재기자가 정리를 해줬던 이 부분 더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권 레이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출마 자격에 대한 당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를 선언했죠. 물론 차후 선관위가 황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지만 과감한 행보였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오늘 홍준표 전 대표도 잠시 뒤 출판기념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도 내일이나 모레쯤 공식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황, 홍, 오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현 정권을 공격하는 돌진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을 지키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어제 발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낙연 총리보다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죠.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 의뢰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2,515명에게 물었던 결과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17.1%, 이낙연 총리 15.3%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니까요. 사실 누가 1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약진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심상정 등의 진보 후보가 연이어 이어진 뒤에 8위의 홍준표 후보가 5.9%, 9위의 오세훈 전 시장이 5.3%로 역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홍 전 대표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를 향해서 강성 발언을 하면서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 측근들과 가진 회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로 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할까 걱정이고 박근혜 시즌2 도로 탄핵당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황 전 총리는 뜬구름에 불과하고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라면서 전당대회 승리를 자신한 것으로 알려졌죠.
황 전 총리 입당 소식에 대해서 홍 전 대표가 남겼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정당에 입당하고 탈당하는 것은 자유죠. 그거는 나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처럼 당 안팎의 공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리를 지냈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어떻게 해소해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최순실 씨랑 그 전에 알았는지, 그리고 그 녹취록이 녹취록 그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캠프 얘기는 제가 전혀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황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오 전 시장은 잘 경쟁하자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일단 공개적으로는 반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출마 선언에서 전당대회를 승리로 이끌어서 정권과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치열하고 그리고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런 뜻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오늘 SNS에 두 후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후보를 모두 공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이처럼 물론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 열기가 가열되면 앞서가는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27일에 치러집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지사직을 잃게 돼서 오늘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조 전 코치의 상습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지만 선수들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사실상 강요한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국군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어린이 국방부 사이트가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이곳을 들어가 봤더니 여성 혐오 문구와 퇴폐적인 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취재한 기획 이슈팀 한동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던 사실 그 기사를 저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글과 좀 만화가 있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여성 혐오 글과 그리고 폭력적인 그리고 선정적인 글들이 있었는데요. 네. 한번 그림으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하면요, 이제 어린이 국방부라고 저렇게 치시면은 저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그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게 하얀 아기자기한 저 그림과 함께 어린이 국방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두더지 게임 문제입니다. 이 뿅뿅 잡다 보면은 이 가스나 잡히면 다리 몽댕이를이라는 여성 혐오적인 좀 문구가 좀 적혀 있었고요. 예. 그 저 만화를 보시면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자를 보고 이런 된장녀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만화는 휴가 나온 군인이 여자친구한테 은비가 여자친구인데요, 모텔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회사 복사실에서 남녀가 이게 키스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임병이 후임병의 여자친구를 보고 야, 섹시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못생기게 그려진 저 여성에 대해서는 뭐 소개팅을 할 용자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하는 문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어린이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올린 사이트에 이게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국방부에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사실상 안 되고 있었던 건데요. 단적인 예를 볼까요? 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방부 홈페이지인데 태극기 그림이 있어요. 만화 말풍선에 그려진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의 궤가 거꾸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풍선에-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이게 돼 있는 부분이 예, 있었고요. 이거는 게시판 그림인데요. 이 게시판에서는 이게 각종 야한 글들과 뭐 헌팅하는 방법 뭐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야동초등학교라는 곳인데요. 이게 예, 예. 실제 존재하는 학교인데 네. 여기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뭐 상장을 받을 때 일부러 이 야동초등학교를 많이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든 저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이 올릴 수 있는 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 건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고 어린이들이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한 기자가 이 기사 이제 보도를 했고 오늘 새벽부터 보도했고요. 인터넷에서도 많은 관심 받았는데요. 좀 반응들을 좀 살펴봤습니까? 네, 저희 포털 사이트에 저희 기사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요. 네. 그 중에 댓글 몇 개를 제가 캡처를 해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처를 보시면은 지금 뭐 헬조선의 헬국방이다. 뭐 지금 살기 힘든 곳이다. 그리고 저렇게 어릴 때부터 여성 업무를 보고 자라면은 나중엔 이게 차별도 못 느낀다. 이 사람을 뭐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YTN 보도가 없었으면은 사실 이것도 국방부도 몰랐을 거다. 빨리 재정비를 해라. 이런 식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분노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알아봤을 텐데요. 예, 국방부에 제가 이제 어제 통화를 했을 때는 이제 사이트 개편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개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난 후에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네. 이게 사이트가 임시 폐쇄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 국방부에서 이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검수를 하겠다면서 이제 밝혔고요. 이 국방부 관계자는 이 홈페이지 콘텐츠가 이 10여 년 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면 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권의식이라든가 성인식 이런 부분이 그때랑 많이 달라졌잖아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지 연구 좀 해보고 이게 아는 거는 좀 삭제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보완하는 데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YTN 기획 이슈팀 군 관련 문제점 계속해서 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뭐 특별히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국방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이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이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기관인데 예. 이 작은 비위 하나로도 커다란 영향력,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군이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 관점에서 이 감시와 견제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곳들이 참 많죠. 그중에서 지금 국방부의 또 관심이 이어졌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신임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활발한 자문을 당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설날 선물로 이정동 특보에 져서 축적의 기를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수출도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통상 마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수출 활력을 높일 방안을 다음 달 안에 확정해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17살 A군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19일 새벽 대구 동성로에서 26살 B씨 등 3명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죄 가담 정도를 가린 뒤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동물 안락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동물구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새벽 SNS를 통해 점차 확대되는 뜬소문과 악의적 왜곡 보도로 그동안 케어가 이룬 성과와 활동이 폄하되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2달 남겨두고 양측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가 EU 관세 동맹에 일정 기간 남는다는 이른바 안전장치를 고치라며 정부의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EU 회원국들은 즉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하원이 표결에 붙인 수정안은 모두 7건. 지난 15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이후 플랜 B에 대해 각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안들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안전장치는 결국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안전장치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 아래에 일정 기간 남겨두자는 것.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하드보더, 엄격한 국경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결국 안전장치는 다른 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 브래디 의장이 낸 수정안이 16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또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8표 차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연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합의안이 비준되지 않으면 탈퇴 시점을 9개월, 연말까지 미룬다는 수정안이 23표 차이로 부결되는 등 브렉시트 연기를 담은 수정안 3건이 모두 부결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의회가 거부한 것은 3가지, 안전장치, 일정 연기, 노딜 브렉시트입니다. 메이 총리도 협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o that end, I want to invite my right honourable friend, the member for Merredon, the honourable member for Birmingham Erdington, and all those that tabled amendments in opposition to no deal to discuss how we can deliver that by securing a deal.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즉각 재협상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Comme le Conseil européen de décembre l'a clairement indiqué, l'accord de retrait qui a été négocié entre le Royaume-Uni et l'Union européenne est le meilleur accord possible et n'est pas renégociable. EU 회원국들은 특히 영국 의회와 달리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달도 남지 않은 브렉시트는 아무런 합의도 못하고 맞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시카고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 체감 기온이 영하 5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기록적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전역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강이 꽁꽁 얼었고 동물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대머리 독수리도 부엉이도 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선로에는 가스불을 놓아 가까스로 통근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북부 지역에 예보된 체감 기온은 최저 영하 55도, 거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일리노이주 전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We'll do our job to take care of everybody. I do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knows that all hands are on deck. 일리노이주뿐 아니라 오데오 주변 미시간, 위스콘신주도 마찬가지로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40도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You have friends or neighbors that you know that are elderly, ill, that sort of thing. We ask that you just kind of check in on your neighbors. 이번 한파는 북극 주변을 강하게 회전하는 소용돌이 바람 때문이라고 미 국립기상청이 분석했습니다. 소용돌이 바람은 제트기류 영향으로 북극 주변에 갇힌 채로 회전하지만 지구 온난화 등 여러 이유로 남아있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 비나 눈이 내리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며 대기질이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은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최고 8cm, 많은 눈이 쌓이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우리 책방 풀무질은 사전적 의미로는 대장간에 당근질할 때 낮이나 망치를 만드는 바람을 일으키는 게 풀무예요. 그 뜻에서 좀 더 나아가서 1970년 그리고 80년 전두환 정권 때 그 잘못된 군사 정권에 맞바람을 일으킨다. 낮에 학생들이 왔다가 집회를 하는 거를 알면 가방을 책방에 던져놓고 갔는데 바로 지금 이 공간이에요. 여기에 가방이 수백 개가 쌓여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의 편안하게 가방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지금은 책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읽었던 책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책은 왜 샀어요? 점심은 먹었나요? 뭐 저녁에는 무슨 일 있으세요? 8, 9년 때부터 풀무질과 연을 맺었는데 책을 파는 서점이지만 도서관처럼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는 동안에 오고 가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책에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책방 풀무질이 성균관 대학교 앞에 있어요. 알겠지만 서울대 그날이면 빼고는 모든 이런 인문사회과학 책방이 문을 닫았잖아요. 학생들이 일터 찾기 바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기능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영어 토익 점수나 아니면 단어 스펙 쌓기 바쁜데 이 책방에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책도 사고 같이 밥도 먹고 슬픈 일, 기쁜 일, 마음 아팠던 일을 같이 나누는 그들이 주인이거든요. 네, 아시안컵 최종전에 두 팀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독일 점쟁이 문어보다 진출국을 잘 맞춘 선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의 사비라는 선수인데요. 4강 중에 호주를 제외하고 다 맞췄습니다. 사비 선수가 뽑은 우승팀도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